예, 질문과 답변 9번째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얼른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드릴 질문과 답변은 재밌어요, 이거. 스위트님께서 말씀해주신 질문과 답변인데, 여러분들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거 여기 보면 나오죠? 답변이 여기보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이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답변을 드렸죠. 공급량에 의한 추세를 생각할 때 날카로운 답변이다. 그럼 질문이 뭐였냐? 질문 한번 보시죠. 보세요. 이거 재밌는 질문이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요, 재밌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이거 상당. 자, 추세 그래프에 대해 여쭙습니다. 장기 하락이 나온 시점이 IMF 때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라고 누구나 얘기해요. 그건요, 실제 부동산의 하락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나온다.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년 주기사의 변곡점을 볼 때 대부분 IMF와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하락이 스타트를 한다. 누적 공급량이라는 것은 근데 외부 요인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세는, 즉 하락의 스타트는 누적 공급량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여기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큰 폭락이 온다면 그것은 예전과 같이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스위트님께서 지금 여기 배경을 말씀해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는 제가 하는 거에 가장 근본이 된다? 가장 밑바탕에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해요. 실제 외부 경제 충격이 공급의 영향을 좀 하락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누적 공급량을 맞물려서 우연히 해서 하락 시그널에 착시 효과를 준 것인지 라는 질문이시죠. 네, 보셨죠? 이거 말씀드리려면 제가 몇 가지를 갖다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 저는 제가 여러분들 동강 이걸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보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아채신 분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자, 부동산 추세라는 것이 공급량에 의해서 된다면 추세를 만드는 공급량이라면 제가 공급량은 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인허가가 된 것은 의무착공 기간 후에 의무착공을 해야 된다고요.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상관없이 의무착공을 들어가고 분양을 한 것은 준공이 돼요. 이 기간이 2년 반에서 4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개월에서 45개월 또는 48개월까지도 넣어줘요. 그러니까 대강 3년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즉 경기가 팍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동안 예정된 공급량은 3년 동안 쭉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을 만든다는 게 이제 공급량 누적에 의한 사이클 법칙인데,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발생을 한다고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인허가를 받았느냐에 의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즉
내부 요인과 아무 상관없는 외부 요인이라고요. 근데 이 외부 요인이 사이클을 갖다가 하락을 만드는 변곡점을 주어진다면은, 즉 무슨 의미가 되느냐? 부동산의 추세는, 특히 하락점의 변곡 추세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락하는 하락점이 공급량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누적되는가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면,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죠. 누적된 공급량과 대규모 환경은 누적된 공급량이고, 스타트를 끊는 것은 단기간에 집중된 공급이다. 그것이 하락의 스타트를 끊는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된다면 우리는 하락하는 스타트점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힘을 빌려야 될까요? 부동산의 하락 스타트점을 갖다 누구에게 힘을 빌려서 알아봐야 될까요? 그거는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세계 경제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왜냐면 IMF나 서브프라임급 위기는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퉁탕퉁탕 거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IMF 97년, 서브프라임 2008년,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도 그동안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이 폭락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왜? 뭐가 있었죠? 그리스 사태, 유로존 붕괴, 또 뭐 있었죠? 무슨 뭐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쪽 전공이 잘 몰라요. 제 기억에 2013년도인가에는요, 총 4차례 정도의 세계 경제 위기설이 있었어요. 한 석 달마다 한 번씩 터졌어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가 1년에 4번씩 나왔어요. 근데 안 무너졌죠. 근데 무너지지 말란 법 있나요? 말란 법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외부 요인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게 뭐냐? 유로존이 어떻게 된다, 미국이 강달러가 어떻게 된다, 뭐 세계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끼리도 싸워요. 의견이 달려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끔 보면 제가 주식을 10몇 년을 했는데요. 주식 무슨 팀장을 했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끼리도 싸우는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저는 제가 주식을 10년 했다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포기해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예. 근데 그 외부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부동산 사이클의 하락점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나온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즉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외부 요인을 봐야 돼요. 미국 경제가 어떤지, 그리스 유로존이 어떤지, 이런 것들 봐야 돼요. 그리고 투자증권 오해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2013년도에는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까지 봤냐면 유로존 해체 나오면서 유럽의 정당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뭐 연구하시더라, 뭐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공부하면서 그걸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유럽의 민족과 문화까지 공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부동산의 추세가 그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적 공급량과 대규모의 집중 공급에 의해서 하락이 스타트를 한다고 봐요. 특이하게 이번 장이 그래도 특이한 거예요. 누적 공급량과 대규모의 공급, 즉 택지나 신도시, 제가 지방에서는 뭐 보시라고 했죠?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택지와 신도시가 그 역할을 했다면 지방에서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지방 한참 오를 때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만약에
제가 이 말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제 블로그 아마 혁신도시 쳐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지방에서 혁신도시화하는 것이 이음이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상관없고 그게 단규모의 대규모 집중 공급을 나타낸다면은, 왜냐면 이미 몇 년간의 상승 사이클은 주어졌기 때문에, 몇 년간의 상승 사이클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즉 무슨 뜻이냐? 건설사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안에서 건설사가 집을 짓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즉 누적 공급량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보통 3, 4년, 4, 5년이 되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년 주기설이죠. 거기서 불씨를 땡겨주는 거는 단기간에 집중된 공급, 택지, 신도시 또는 지방에 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무시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주거형인지 주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거가 주가 되는 혁신도시가 있다면 그것이 입주하고 날 때 위험하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공급량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스위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사이클은 그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 스타트를 한다. 하락 추세는 외부 요인이 만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짠가 보자고요, 한번. 근데 진짠가 보는데 이 부분 저는 이거 거의 년 단위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뭐 며칠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왜냐면 요거는요 꼭 넘어야 될 산이에요. 이 산을 못 넘으면요 공급량에 의해서 부동산의 사이클이 생긴다는 제 생각 이론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락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외부 요인은 알 수가 없으니까. 즉 추세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 나오나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우리가 알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부분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경제 위기, 대표적으로 말하는 경제 위기는 두 가지예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IMF 1997년 말, 약 98년도부터 보시면 되고, 서브프라임 2008년부터. 그럼 우리나라 주택 쪽 한번 지표를 보자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살짝만 보통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상승기예요. 보세요. 쭉 하다가 몇 년을 1차 보통 1차, 2차, 3차 상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99년, 그죠? 수치가 17년. 이거 조금 이 수치가 좀 딴 게 나온 것 같은데, 인터넷은 주택가격 지수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쪽 지수가 나온 게 있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 뭐 그냥 보기만 보는 거니까 크게 상관들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대강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올리죠.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걸 보통 1차 상승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2차 상승기가 보세요. 여기다가 어디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죠? 한 이 정도부터 쭉 한 이 정도까지 쭉 올라가죠. 이걸 2차 상승기라고 불러요. 여기는 평행이죠? 여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3차 상승기라고 불러요. 이게 조금씩 사람마다 그러니까 기간 잡는 게 다르긴 다른데 대강 보통 마음이 이렇게 1차, 2차 상승, 3차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다 달라요. 다르게 사람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1차 상승기. 1차 상승기가 91년도에 끝났다고요. 91년도에 뭐가 있었죠? 신도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91년도부터예요. 신도시 입주가 있었다고요. 그 뒤로 실제로 보면요. 이때가 정말로 주택가격이 안정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가 안정기예요. 대규모의 공급이 이때 발생을 했다고요. 92년도에 했으면은 이때 지어진 것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이나 뭐 그거 아니면 몇 년에 재건축까지 하는 게 이거겠죠. 그 뒤로 쭉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이 정체 상태에 있어요. 이게 안정기. 자, 누적 공급량과 대규모의 집중 공급, 신도시가 나온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을 찾는다고요. 그럼 그 다음 보자고요. IMF가 언제냐 보면은 IMF가 97년도 97년도 말이니까 98년도. 자, 뚝 떨어지는 거 있죠. 하락폭. 확대해 드릴게요. 안 보이시겠다? 딴분 블로그 본데 제가 좀 도표 하나 고리를 하나 갖다 썼습니다. 제가 뭐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도표 많이 나와요. 대강 찾아가지고 보세요. 이게 IMF 때라고요. IMF 때가 하고 IMF 후부터 여기서부터 갖다가 2차 상승기라고 불러요. 이때까지 2004년도까지. 그 다음에 1년 정도? 1년 정도 굉장히 짧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1차, 2차, 3차라고 하는데요. 1차 상승기 때에 멈춰있는 기간은요. 이게 길어요 이렇게. 이거는요. 짧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2차와 3차가 이게 나눠져 있는 기간이라고 보질 않아요. 노무현 정부 쪽 들어서고 정부세 나오고 기타 등등 이렇게 쪼갰을 때 얼마를 쉬었냐면요. 실제로 2차와 3차의 기간은요. 휴식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불과 1년. 1년 쉬는 거예요. 1년. 이때는요. 굉장히 길죠. 이건 정말로 상승기와 침체기가 들어섰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고. 2차 상승기 갔다가 이 IMF가 상승기를 끝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이클 한번 보세요. 지금 도표. 이 IMF가 상승기를 끝낸 걸로 보이세요? 실제 보통 우리가 스타트를 갖다가 2001년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도표를 보세요. 하락하고 하락 스타트점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게 반등을 스타트한 점 굉장히 짧아요. IMF처럼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고요. 제가 추세와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주사년 몇 년도였죠? 여기 2000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주사년 연말 세미나 쪽을 봐도 추세와 변동 쪽에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추세, 이게 하락 추세라고 보는데 전 이게 하락 추세가 맞나 싶어요. 이거는 변동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상승길 들어가는데 변동 요인으로 잠시 강하게 막혀져 있었던 것 아닌가.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2차와 3차를 나눌 수 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불과 1년 동안 쉰 걸 갖다가 우리가 침체기나 하락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 이 뒤에 2007년, 2008년도 거는 또 어디서 그것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IMF부터 보자고요. IMF, 자, 이 IMF 떨어진 거 맞는데 이게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로 만들었다고 보이세요? 여기 막, 자, 이 부분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보자고요. 이 부분이에요. 반등 스타트 이 부분이에요. 이걸 추세라고 보여지세요, 이게 지금? 저는 IMF가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변동 요인이었어요, 이거. 무지막지하게 강한 변동 요인이었죠, 대신에. 상승 추세에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낼 정도의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변동 요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추세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요. 길지 않았어요, 기간 자체도. 서브프라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서브프라임 때가 자, 서브프라임이 2008년도예요. 2008년도 거 한번 보자고요. 도표 보고 하면 더 쉽긴 할 텐데, 뭐 이거 수치 봐도 뭐. 자, 이게 뭐냐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에요. 여기는 이게 나오죠? 자, 97년, 98년 58.6에서 51.3은 급감하죠. IMF. 그 뒤에 파우치네요? 그쵸? 보이시죠 지금? 이건 추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IMF가 우리가 워낙 힘들었다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추세라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요. 이걸 하락 추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불과 1년이었다고, 1년. 1년에서 길게 잡아도 2년이 안 넘는 단계. 이걸 추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때. 90년 61.9, 61.5, 하락하죠. 1년, 2년, 3년. 자, 이렇게 4, 5년 동안 나오는 이게 추세인 거지, 잠깐 떨어지는 이걸 추세라고 보진 않아요. 이 뒤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IMF가 강하다는 거, 추세를 갖다가 꺾을 만큼 강력한 변동 요인이라고 보지. 근데 이게 주사년 쪽에서 추세와 변동, 순환 변동 쪽으로 나온 걸 봐도 이걸 갖다 추세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거 변동 요인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그 뒤에 보자고요. 2005년 볼까요? 자, 이때도 보자고요. 70.7, 68.9, 그 다음에 다시 71.5. 2차, 3차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상승기, 3차 상승기 나오는데 불과 1년의 정체 기간이었어요. 저는 이거는 상승기를 나눌 수 없다고 봐요, 1년은. 쉬었다 갔다고 봐야 된다고. 이 비슷한 게 어디서 나왔었죠? 최근에 나온 적 있었죠. 상승기 몇 년 상승하다 쉬었다 다시 한번 건데, 부산이 비슷한 사이 크게 나왔다고요.
오히려 하락하고 멈칫하면서 공급량을 줄여놨을 수도 있다고요. 공급량을 줄여놓고 하락하고 멈칫하면요, 공급량을 줄여놓고 또 뭐가 있냐면은 다시 시장이 살아도 건설사가 바로 다시 공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건설사는 상승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요. 1년 정도 멈칫하면 2년 정도까지도 멈춰줄 수가 있다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보자고요. 자, 우리가 2008년도 보통 마지막을 갖다 2008년도 봐요. 이거 지금 전국이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자, 2008년도를 마지막으로 봐요. 2009년도 좀 올랐고 2010년 이게 지금 계속 오르죠. 왜 오르냐면요, 전국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는 이때부터 이때 뒤에 볼 때는요, 수도권하고 나눠서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만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전국 수도권. 자, 보이시죠? 수도권 쪽 보자고요. 2007, 2008, 2009, 2011 떨어지죠? 실제는 2008년도 말이었어요. 말이었는데 2009까지도 가격 변동률이 유지를 하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죠. 서브프라임이 언제냐면 2008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뭘로 가격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지만 내가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근데 그 뒤에를 한번 보자고요. 2010, 2011. 그래서 2010년도에 다시 한번 그래프는 올라가죠. 2008년도 서울 같은 경우는 2006년을 찍고 인천 같은 경우는 2008년을 찍어요. 고점이. 그러니까 개발성이 강한 곳이 맨 끝까지 버텨줘요. 돈이 몰리거든요. 돈이 몰려서 개발성이 가는 곳이 마지막까지 버텼다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무너졌다가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올라가줘요. 그래프가 이때 그래프가 딱 있으면 좋은데 딱 그래프가 없네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 대강 하실 거예요. 2010년도에 전고점 다시 한번 찍었었죠. 저는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것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2010년도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 생각은 제가 이번 장 스타트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전고점은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다. 제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 정도까지는요 올라갔어야 된다고 봐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누적 공급량이 있는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딱 터지면서 이 그래프를 딱 강제로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린 상태로 2010년도에 약간 올라가다 이렇게 됐다고 봐요. 즉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2008년도 8월달에 하락을 시작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불과 하락이 1년 정도밖에 지속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브프라임 또한 변동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실제로 전고점을 너무 본 것도 많았어요. 수도권에서. 서브프라임, IMF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두 가지의 요인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아요. 서브프라임 때도, IMF 때 보셨겠지만 실제로 IMF 가격이 뚝 떨어진 건 맞는데 그 1년, 2년 뒤부터는 몇 년간이 쭉 상승이 나타나요. 즉 만약에 하락 추세의 변곡점이 됐다는 얘기는
이 뒤로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IMF는 이 하락이 나오질 않아요. 뚝 떨어졌다가 뚝 상승을 해요. 이건 하락 추세의 병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상승 추세를 끌어내리는 변동 요인 아니었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고, 서브프라임도 2008년도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 뒤에 재차 상승을 한다고요. 재차 상승을 하고 떨어져요. 이거는 뭐냐? 공급량에 의해서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 사이클에서 여기 정도를 갖다가 이 역할을 해줬을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즉 변동 요인이다. 그리고 두 개 다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강력한 변동 요인이었지만 이것이 시장을 갖다 하락하고 변동 요인으로 자기의 변동 요인으로 하락을 이끌어낸 것은 불과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된다. 결국 하락은 무엇에 의해서 나왔냐? 공급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1차 상승기 이후에 긴 침체장,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 2010년대 잠깐 반등을 들어갔지만 그 뒤에도 긴 하락장, 무엇에 의해 나왔냐? 공급에 의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세라는 것은 공급에 의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의해 나올 거라고 봐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동 요인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묻는다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받는데 길지가 않아요. IMF나 서브프라임이라는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것들도 불과 1년에서 2년 사이밖에 영향을 못 줬다고요. 그 정도가 나와야지 1년이에요. 별로. 근데 추세하는 것은 1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번 장이 끝날 거하고 하락 추세를 볼 때 외부 요인을 갖다가 위주로 보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단지 변동 요인일 뿐이다. 근데 그 변동 요인이 정말로 크다면은 상승 추세를 갖다 일시적으로는 하락으로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크지 않고 정책적 요인 같은 거, 그러니까 2차 상승기와 3차 상승기의 1년이 쉬는 기간은 정치적 요인 아닌가 싶어요. 뭐 이거 종부세 나오고 뭐 다른 뭐 하면서 정치 요인 아니고 그거는 불과 1년밖에 못 갔다고요. 불과 1년도 못 갔어요. 시장을 꺾어놓는 거는. 여기 지금 2차 상승기, 3차 상승기 나왔지만 2004년 7월에 끝났고 2005년 6월 불과 1년을 못 갔다고요. 시장 내적이 아닌 시장 외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하락이라는 것은 변동 요인이라는 것은 1년 정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그 1년이 정말로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요, 단순히 침체로 끝낼 수도 있다고요. 아까 2기 3기 때 봤던 것처럼 불과 1년 안 두고 쉬었다 갈 수도 있다고요. 비슷한 게 부산에서도 나왔었죠. 중간에 한번 쉬고 가는 거. 그럼 그 쉴 때 우리가 쉴 때를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불과 1년 안쪽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 장 초기부터 변동 요인에 의한 침체나 하락은 나올 수는 있다.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그 외부 변동 요인에 의한 하락이나 침체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길게 가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나와주면은 공급량이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급량을 주는 역할을 했을 때는 오히려 추세는 강화시킨다. 변동 요인은 공급량을 조일 수밖에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변동 요인은 악재이지만은 결국 추세로 본다면 공급량을 조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세를 더 길게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나오고 정책 나오는 걸 보고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이게 충분한 공급량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눌러준다면요,
제 정규 강의에 있었던 마중물 효과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땡겨와요. 그래서 실제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정책에 해야 될 일은 이 진폭을 이렇게 상승을 눌러주고 하락을 해주고, 상승과 하락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가 진폭을 줄여주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리고 이걸 해올 때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이걸 땡겨오는 게 마중물 효과고요. 마중물 효과인데, 마중물 효과라는 건요, 공급량이 충분할 때, 공급량이 이렇게 누적이 됐을 때 해야지 마중물이 나오는 거지, 반등 초기에 눌러버리면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마중물 효과가 아니라 이게 쌓여서 재상승을 들어가버려요, 이렇게. 전 이게 2차, 3차 상승이 아닌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필 때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책을 필 때도 뭐 그분들이 할 일이고, 투자를 할 때는 늘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게 공급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제가 블로그에다 며칠 전에 쓴 글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예전에 그 음성 메모 들으면서 뉴스테이자에다가 공공을 집어넣으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공 쪽에 왠지 나는 저 협동조합이란 말이 눈에 계속 걸린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란 말이 걸린다 하고 했는데, 어딘가 제가 뉴스 링크 시켜드렸죠.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뉴스테이를 갖다가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제한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사업 주체로 삼을 수 있게 한다. 나왔다고요. 근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창하고요, 방패를 파는데,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에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뭔지 아시죠? 모순이 된다고요. 민간의 자본을 끌어오겠다는 얘기는요, 민간의 자본은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그 수익이라는 걸 갖다가 공공이 보증을 해준다면 수익률을 좀 낮춰도 될 거예요.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개념이면, 그런 개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가능할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무리하게 낮춘다면 민간의 자본이 들어가지를 않는다고요. 민간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자본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예요. 결국 다시 공공이 집어넣는다면, 이게 공공임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민단체 분들부터 왜 뉴스테이 같은 데다가 공공의 자금을 집어넣냐, 우리에게 줘야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따로따로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요, 각자 노는 게 아니에요. 각자 노는 게.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다면은, 뉴스테이라는 건 이게 주거가 안 좋은 이쪽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거고요. 중산층을 위한 건데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중산층을 위한 거다. 중산층보단 이쪽을 위한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일리 있어요. 일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거는 또 대신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민간 임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량을 갖다 늘리기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일로 들어가면은 재정이 투입돼야 돼요. 재정이.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공급량을 늘리기가 좋다면, 만약에 여기서 공급량을 왕창 늘려준다면은 부동산의 가격, 특히 전세, 전월세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해서 뭐 부동산 정책인 게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이니까 전월세 가격을 갖다 낮추는 건 무엇이다? 물량이라고요. 물량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단지 낮은 임대료의 몇 개의 주택들, 적은 아주 소규모 작은 물량의 주택을 낮은 임대료 공급을 한다고 해서 임대료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임대료를 싸게가 아니라 물량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테이는 물량을 늘릴 수가 있다고요. 이 물량의 인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냐? 정부가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간에서 자본을 내기 때문에 정부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담이 없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 계속 말하면 물량을 갖다 맞출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이건 뉴스테이는 양호한 주택이에요. 양호한 주택, 허위. 우리가 늘 얘기하죠. 뭐만 하면 허위가 튼튼해야 된다면서요.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면서요.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이 탄탄해지면요, 이 자체가 나중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 장 스타트 하면서 말씀드린 게, 투자를 하시려면 이번 장에 하셔봐. 이번 사이클. 이번 상승기에 투자를 하셔봐. 왜냐? 다음 상승기면 정부가 두 가지를 가지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오픈된 데이터. 또는, 제도화. 그러니까,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는 공급 측면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 갖게 되죠? 뉴스타의 인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고, 이걸 늘린다는 얘기는 정부가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도, 지금 박근혜 정부부터 하면서 얘네는 부동산,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가격을 올리려고 했다는 분들 계신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정부도 국민들을 가능한 한 살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한 정부는 없어요.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은, 지지하는 정당은 없나 보다. 하여간에 저도 어쨌든 진보건 보수건, 저도 제 것이 있지만, 진보가 들어오든 보수가 들어오든 그분들이 대통령을 할 때 최소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힘들까를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가능한 많은 권한을 지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물량에 대한 권한을 지게 된다면, 이다음부터는 부동산의 가격의 진폭이 다가질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진폭을 좁혀낼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무슨 뜻을 하냐?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선 하나의 고통, 하나의 산을 넘어야 돼요. 왜냐? 구도심 재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의 상승을 통한 개발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지 구도심 개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산을 넘는데, 그 산만 넘은 다음부터는 주거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에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는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더.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투자자는 변동폭, 상승폭과 하락폭, 낙폭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아니, 좋아하세요. 예. 떨어지는 것도 좋아하시고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는 게 투자자예요. 투자자는 변동폭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 변동폭이 적어진다면 투자자는 먹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 하셔라. 다음 장은 아마도 먹을 게 이번 장보다 적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뜻이에요. 정부가 물량을 쥐게 된다고요. 뉴스텔 통해서. 물량을 쥐게 된다고요. 왜? 자본이 민간 자본이니까.
자본에 제한이 없다고요. 흔히 말하는 무슨 얘기냐면 무피 투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투자금이 여러분들이 돈이 1억이 있어요.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 몇 개 투자할 수 있죠? 2개.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 5개. 무피 투자는요, 내 마음대로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가능하다고요. 무피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 조절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래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물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양호한 주거를 갖춘 중간층이 임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내공 내려간다, 뭐 물가 강풍하니까 내려간다기보다는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래쪽에도 나쁜 게 아니라고요. 시장이 이어져 있다는 걸 갖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따로따로 왜 여기다 지원을 해? 나한테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나는 서민을 위하기 때문에 이쪽에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전 정답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서민을 위하기 때문에 이쪽에 줘야 돼가 될 수도 있어야 돼요. 서민을 위한다는 게 단지 서민에게 직접적인 돈을 준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뉴스테이가 다 공공호, 지금 결국은 공공호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다 주고 자격 요건에 제한을 걸겠다. 월 임대료에 제한을 걸겠다. 초기 임대료 제한을 걸겠다. 왜냐하면 혜택을 주니까 제한을 주겠다. 결국 이거는 공공임대가 같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느 이익단체가 자기 수익에 제한을 걸고 이익을 합니까? 하나죠. 최소한의 수익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은행에 넣죠. 그냥 은행에 돈을 넣지 뭐하고 사업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피 투자처럼 공급량을 확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현재가 어느 정도의 충분한 공급량이 이루어진 상태라면은 이것이 오히려 마중물 효과로 와서 상승을 갖다가 상승폭을 제한을 시키면서 하락할 때 하락폭도 마중물 효과고요. 상승폭을 제한시키면 하락폭도 작아지는 거예요. 안정을 이끌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공급량은 그렇게 충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즉 무슨 얘기냐? 현재 지금부터 공급량 뉴스텔 포기하고 이걸 들어가는 공급량이 줄은 만큼 억제책을 쓴다면 다시 날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 가능성이 커요. 언제와 똑같죠? 2차, 3차.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원래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2번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해요. 저는 똑같은 실수 또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과 답변 또 봅시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려면은. 미셸님 질문이신데, 엔진요? 제가 좀 보면서 놀래요. 예전 1차, 2차 때 계시던 분들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지금 다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 주신 건지.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핵심을 잘 짚고 계세요. 자, 미셸님 질문입니다.
질문과 답변 중에서 이번 장에서 현재까지 예측보다 몇 시이 적게 나왔다는 언급이 있으셨는데, 예, 몇 시 적게 나왔어요. 제가 이번 장 초기부터 말씀드렸었죠. 서울 쪽은 재개발을 크게 기대를 하지 마셔라고 얘기했었죠. 초기 재개발 같은 것도 조심하시라고. 재개발보단 재건축이 아마 쉽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까지 좁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더 좁고, 덕분에 사업성이 위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이 주변 재개발로 퍼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상단부 쪽에 있는 재개발이 생각보다 너무 안 됐어요. 예상보다 며칠이 적어서 2019년경에 침체 또는 하락의 증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미칠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사이클의 상승 기간을 더 장기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이거 보고 말씀드린 부분에는 똑같이 얘기 나오시네요. 예,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이쪽 면보다 제가 민주당 분들 지금 나오고, 김수현 씨 나오고, 저쪽에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나오고, 박원순 씨 나오고 하는 걸, 박원순 시장님 나오고 하는 걸 보면요, 조금 서로 부딪혀요.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야당 쪽에서, 여당인가요? 예. 지금 저희 문재인 정부 쪽에서 나오는 게 비슷한데 다른데, 실제로 그러니까 플랜 쪽을 가장 잘 잡고 있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좀 이상하죠? 김수현 씨가 박원순 시장 쪽에서 이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박원순 시장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예. 재생이 필요한 노후주택 수는 증가하고 멸시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고, 공고 측면 장기적인 재건축 재개발 필요성이 증가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예, 이거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장에 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연도가 30년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번 장에 개발을 안 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돼야 돼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상승장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가 연령대가 40에서 50세가 돼요. 우리나라 건물들, 그 옛날에 된 빌라들이 40에서 50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돼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측보다 멸시이 적게 나온 건 맞는데, 멸시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멸시이 일반 분양 물량고 결국은 멸시라고 공급을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멸시이 적게 나왔다는 게 악재인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공급도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이클이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자가보유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과거 시세 피크 시점에 자가보유율 최고점이었던 거에 관한 지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제가 답변할 거 없네요. 예. 자가점유율 같은 거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방하고 수도권이 좀 달라요. 지방하고 수도권 쪽이. 이게 지금 확대가 되나?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조금. 지금 아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예, 이거 보시면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그래프인데,
예, 선호 보이시겠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점입니다. 예, 제가 그 나오대로 제가 한 땀 한 땀 점으로 다 찍어서 만든 그래프인데 보시면요. 자 보세요. 수도권 매매가격 추이, 전국 매매가격 추이잖아요. 보세요. 진폭이 차이가 있을 망정 거의 방향이 같아요. 언제부터 그럼 언제 나느냐? 언제부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서로 방향이 달라지냐? 보세요. 올라가고 살짝 떨어지죠? 그렇죠? 자, 올라가고 떨어지죠? 이때 바뀌어요. 이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지방이 다운와요. 그 전까지는요. 보세요. 진폭이 달려서 그렇지 방향은 똑같아요. 얘만 그거냐면 딴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역시 제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자, 전국 미분양이 녹색이에요. 부분 잘 안 되시죠? 이게 녹색이에요. 지방 미분양이 검정색이에요. 수도권 미분양이 적색이에요. 제일 각각 같죠? 제일 각각 같은데 보세요. 미분양이 늘 때, 늘죠? 떨어질 때. 그래요. 보시면 진폭이 달라고 그렇죠? 방향성은 틀린 적이 없어요. 방향성은 둘이 똑같아요. 제가 저 이거 코벨로 그린 건데 제가 예전에 그렸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가 그냥 눌러놨어요. 그냥 확대시키고 이걸 확대시키고 시켜가지고 겹쳐놓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도 거의 달라진 적이 없어요. 언제 달라지느냐? 이때 달라져요. 여기서 보세요. 내려가다 올라가죠. 쭉 내려가죠. 2009, 2010. 이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 보실 때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요거 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쪽 지표를 보실 때는요 2009, 2010년도부터는요 수도권하고 지방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한 번도 꼭 찍죠? 틀린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2010년도부터 분화가 돼요. 이때 뭐가 있었죠?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있었던 게 이때가 수도권에만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자금이 미분양이 줄었어요. 수도권도 미분양이 줄었거든요. 지방만 준 게 아니에요. 수도권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지방은 푹 떨어지고 수도권은 다시 올라가요. 미분양이. 예. 즉 수도권의 자금이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요 2009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수도권하고 지방이 각각 놓아요.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게 앞쪽도 같게 봐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정도 하고요. 여기 여러분들 재밌는 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그렸던 게 굉장히 옛날이거든요. 11년 4월까지 돼요. 11년 4월달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년도에 그랬던 그래프예요. 4월까지 그리고 남았던 거 보니까 5월이나 6월달에 미분양이 한 2달씩 되니까 한 6월달 정도, 12월, 6월 정도에 그랬던 거네요. 이게 무슨 지점이냐면, 보세요? 구간이에요, 구간. 이게 점이 아니라, 얘도 구간.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가격 반등 쪽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가격 반등. 수도권이 몇 채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2만 채요. 여러분들 2013년도 정도에 2013년 14년도에 보시면 지금은 거의 미분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때 미분양 얘기는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14년도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미분양 2만 채 얘기를 해요. 그 미분양 2만 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래프에서 나온 거예요. 그 2만 채가 2만 2천 채부터 2만 3천 채인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그래프 보고 이 표시예요, 그 표시. 이 선이 도면 거의 반등을 해요. 이 선. 그래서 보시면 남아있죠, 아직. 반등이. 그냥 꼭 이 선에 두었다가 꼭 반등을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을 하다고 예전 거 보니까. 미분양이 뚫면서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99년, 00년. IMF 이후죠? 이거 지금 화면이 이렇게 되니까 프로젝터가 어떻게 이거 좀 맞출게요. 네. 꼭 이용이 뜨더라고요. 자, 이게 99년 자, 이 선 걸렸을 때 99년 2000년 IMF 이후죠. IMF에 보세요. IMF가 왜 추세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IMF 미분양이 팍 늘었죠. 그대로 미분양이 줄어요. 줄면서 이 선에 걸려준다고. 그러면서 스타트를 해요. 상승을 났다가. 미분양이 이 선 아래로 떨어져 주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은 만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예전에 그거 사실 지금 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봤을 때 했던 거 해가지고 잡았던 선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도권 2만 채. 본격적 상승은 뭐 18,000채? 지금이 2만 채, 18,000채인가? 17,000채인가 그 정도 되겠죠, 수도권. 예. 그때 그랬던 거예요. 하긴 뭐 다시 본론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이거 보는 거 아니니까 2010년도 이후는 수도권 가치관은 따로 보셔봐. 여기서도 보셨듯이 2010년도 기점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죠. 2009년, 2010년도 기점에서 수도권하고 지방이 디커플링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강문수님 질문이에요. 자, 자가보유율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번에 김수현 씨가 한 얘기 중에도 있어요. 자가보유율이 현재 높다. 어느 정도 높아졌다. 더 높여기기는 어느 정도 쉽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된다. 자가보유율 높이려고 할 게 아니라 임대 정책을 갖다가 보완을 하려고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볼까요? 그럼 그게 진짜인지? 자, 지역별 자가격리 보자고요. 이게 지방이에요. 지방은요, 이게 안 보이실 텐데
59.9예요. 2008년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전에는 57.4. 지금 59.9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수도권은요. 2008년도가 역시 가장 높았어요. 56.4예요. 지금은요. 이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수현 씨, 며칠 전에 제가 올라온 것도 보니까, 현재 자가점유율이 높다. 이제 임대정책 쪽으로 가야 된다. 집 살 사람은 다 샀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차피 집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자고요. 아니잖아요. 왜 전국을 보냐고요. 전국은 57.4에서 59점 몇까지 올라서 이미 전국점을 넘어섰어요. 지금 이거 전국의 지방광역시요. 그 다음에 전국도 54.8에서 56.8. 그 지방의 도지역 63에서 66. 다 전국점을 3 이상 넘어갔다고요. 지금 수도권은요 56.4에서 전국점을 넘으려면 지금 59점 몇이 돼 있어야 돼요. 최소 59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몇이라고요? 48.9예요.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저 이런 거 같다고 하시면 도표 위주 보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런 걸 보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이후 보실 때는요 따로 보세요. 전국하고 수도권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이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분 얘기가 맞아요.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낮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도지역은 현재 66을 넘어갔고 지방은 57이었는데 57.4였는데 59.9, 즉 60을 넘어갔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보자고요. 수도권은요 56.4까지 갔던 게 이제 겨우 48.9예요. 전국 수치만큼 전국점보다 3 이상 올라가려고 한다면요 60이 돼 있어야 돼요. 60 근처 59는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59는 안 되고 49도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수도권은 아직 충분히 실거주자가 사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15%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 장이 아직 실거주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거주 성격이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걸로 매매가가 흔들리면은 뭐가 되죠? 전세 따위로 올라가 주잖아요. 아직 실거주 성격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질문에서 나오는데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으로 넘어가는 게 실거주장 너는 여기서 끝이야. 자, 이어달리기 바톤 딱 실거주장 주고 유동성장에 딱 받아가지고 달리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시장에서 실거주장의 성격이 좀 더 강하냐 유동성장의 성격이 좀 더 강하냐지 이게 딱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까지는 실거주장의 성격이 강하다고요. 수도권의 그 뒤에 2010년도 가장 하락했을 때 45.7이죠. 현재 48.9. 아직도 얼마 높지 않다고요. 이게 2016년 기준이니까 그 뒤에 얼마나 올라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전국 기준으로 보고서 이제 충분히 오른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2010년도 이후는 전국하고 수도권은 각기 보셔야 돼요. 개별이에요, 개별. 그래서 전국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전국을 놓고 보면은 지난 2008년도 이후의 하락장이요
그다지 큰 하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따로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시계를 안 보고 시작을 해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저도 또 잠시 쉬었다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몇 시에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고 또 가봅시다.